우리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광화문 제대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부탁으로 지금 광화문 이 행정 명칭이 뭔지 아세요 혹시? 광화문이라는 게 그 정도전이 만들었던 광화문에서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그 넓은 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쓰는 행정 명칭은 광화문 광장 및 세종대로예요. 거기 아주 긴 이름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 광장이자 동시에 대로다. 양쪽 6차선, 12차선이가 그 대로지. 물바드지. 근데 행정명칭이 광장이면서 동시에 대로라는 뜻은라 하면 광장도 아니고 대로도 아닌 거야. 비용적인 구조라는 거네요. 생각해봐요. 외국 때 좋은 광장들 많이 가봤을런지 모르지만 어디 프라하나 뭐 옛날 독일 도시들 그런데 광장 가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고 거기 가면 정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내도 지루하지 않고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고 걸어다니고 자동차 안 맞고 그런 것이 광장일지인데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정도전하고 이성계가 거기다 경복궁을 짓고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궁을 짓고 이건 지금 외놈들이 지은 총독부가 있을 때 사진인데 여기다 이렇게 궁의 털을 잡은 그 정신, 꼭 풍수만이 아니라 철학, 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 철학을 찾아보자 해서 한마디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언젠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광화문 광장은 보행자만 다니는 광장으로 해야 된다. 자동차를 일체 못 다니게 하자. 옛날에는 거기 차 안 다니고 다 정말 아름다운 광장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시 전체를 자동차 위주로만 생각하게 돼가지고 자동차가 먼저 가야 되고 경제가 막 빨라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좋아하고 보행자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자동차 지나가는 거 다 기다려서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가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육교로 건너가야 돼. 지하도로 건너가야 돼. 사람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50년 동안 우리 서울을 만들어 온 하나의 시스템이야.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시간이 돈이다, 뭐 등등 다 그런 거 시리즈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은 유럽에서 하는 걸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예요. 자동차가 우선이 아니다. 인간이 우선이지 어떻게 자동차가 우선이냐. 건널목 저기 서 있으면 자동차가 서줘야지 가시라고. 텔레비에서 이러면 뭐 고맙다 그러고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사람이 우선 건너가야지. 그 에비로드처럼 저기 에비로드처럼 사람이 있으면은 자동차는 무조건 서야 되는 그런 횡단보기 돼야 돼. 그래야 돼. 그것이 원칙이지. 자동차는 크고 위험하고. 예? 아이들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손 들면 세워줘야지.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돼서 대도심에서는 자동차를 제한하는 자동차 불이익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요새는. 더군다나 뭐 여러 군데서 보행자 천국이라는 거 소위 보행자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카프리 그걸 하죠. 보행자 천국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자동차 지옥이잖아. 교통이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제 연남동이다 무슨 연세대학 앞이다 무슨 여러 군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1970년에 네덜란드 공부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내가 그걸 구경을 했어. 내가 공부하던 델프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조그맣고
그 옛날 도시들 보면 광장 있고 시청 있고 교회 있고 뭐 그렇게 도시 센터가 그렇게 구성이 되잖아. 자동차가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이쁜 그 옛날 이 성당 앞 시청 앞 광장이 주차장이 돼 버렸어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은 거예요. 차 좀 이게 안 세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우고 싶어 하고, 밤에 담배 한 각 사러 갈래도 차를 끌고 가서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델프트 공과대학이라는 유명한 공과대학에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기 결론이 차 없는 광장이 훨씬 역사적으로 아름답고 궁극적으로는 광장의 이 분위기를 살려야 되고 나다. 근데 주변 상인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야. 응? 불편해서 어떡하냐 우리는 뭐 어쩌고. 그래서 시장이 연구 결과를 보고 분명히 매상이 늘어납니다. 날 믿으시오. 그 상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또 돈 되게 밝히거든. 상업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매상이 늘어난다니까 그래? 그래서 시에서 제안하기를 3개월만 시험 삼아 해보자. 매상이 안 늘어나면 안 한다. 해봤더니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니까 쇼윈도를 들여다보게 되고, 들여다보면 물건 있으면 들어가서 흥정을 하게 되고 사게 되고. 우리 인사동에 차 없는 거리를 한 다음에 매상이 늘어나는 거 마찬가지. 그것도 내가 주장을 했어요. 해봐라. 매상이 늘어나고 상인들이 다 좋아한다. 처음에 불편하다고 막 난리쳤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을 지금 이제 도시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광화문으로 되찾자. 근데 그게 여기서도 뭐 어마어마한, 지금 스페이스본이다 무슨 경희궁의 아침이다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해요. 그거 뭐 우회도로가 생기면 우리는 매연만 먹고 사냐 무슨 싫다 무슨 하는데, 저희 그 결론은 내년이 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보행자 전용 광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질문이 있는데요. 보행자 도로가 되면 이제 주변 상권이 오히려 살아나고 매상이 늘어난다는 걸 뭐 네덜란드에서 보고 인사동에서도 좀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가 연대다 보니까 연대 앞에 그게 자동차가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어요. 근데 지금들 이제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쪽은 보행자 전용 도로가 돼서 사건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런 것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람들이 끝장 토론을 봐야 돼. 뭐가 좋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익 보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뭐 상권이 죽었다 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편에서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그걸 찬성한다. 라는 걸 토론을 통해서 끝장 토론을 봐야 된단 말이죠. 광화문은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그 교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영향 평가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들 거길 자동차를 일체 못 다니게 하면 서울 시내 교통 전체가 마비까지는 아니라도 대란 비슷하게 돼서 전체 평균 속도가 50km에서 뭐 30km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 밤새고 토론하고 술 먹고 토론하고 밥 먹으면서 토론하고 그랬는데, 나는 확신을 가져요. 거기를 사람들이 자동차 하지 않고 그냥 천안문 광장 같이 그렇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올 때쯤 됐는데, 내가 그걸
서울시로부터 일을 맡으면서 맡은 날부터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물어봤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택시 운전수한테 물어보고 여기 차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면 어떨까? 그래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무슨 택시 운전수들은 뭐 박원순이 나쁜 놈 뭐 응? 우리만 죽어난다 뭐 난리 났었는데 촛불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녀 본다는 걸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자동차에 방해받지 않고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바닥에 앉아 있어 보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밤을 새고 해보니까 와 거기 정말 좋은 데구나. 거기가 저 산 보이고 저 응? 정도전이 왜 여기를 궁의 정문을 만들었을까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그 교통 전문가 분들이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그 방침이 정해지면 교통 전문가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지 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 이게 되겠구나. 광장이라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그 생활과 사색과 독서와 낮잠의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야 사람들이. 양쪽에 6차선이 그렇게 싱싱 달리는데 거기를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외국 잡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구상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라고 그래요. 그건 광장이 아니라 중앙분리대일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거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서울이라는 요 부분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게 지금 이게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냥 마음대로 걸어 다니게 되면 광화문 여기 또 광화문 복원해 놓은 거 여기는 지금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그냥 들어가게 된다고. 경복궁에 그냥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악산도 개방됐잖아. 청와대도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부터 세종대왕부터 광화문부터 경복궁, 청와대까지가 전부가 오픈된 시민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녹지 그 휴식 공간이 되는 거지. 서울시의 큰 도시의 중심에. 자, 이제 아파트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라는 게 만들어진 게 이런 것들이에요. 마포 아파트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식인들, 유럽에서 미국 물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폼 잡고 사는 곳이었어요. 충정 아파트라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수근 건축연구소에 들어가서 65년에 졸업하고 처음 들어가서 66년에 맡은 프로젝트가 여의도 개발 프로젝트예요. 여의도라는 게 그 전까지는 이랬어요. 진짜 섬이네, 섬. 내가 이제 팀에서 물론 담당을 했지만 이것을 새로운 도심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가지고 강북과 강남을 잇는 새로운 중심 도심으로. 그렇게 하려니까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시설들을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옮겨줘야 된다 해서 국회의사당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국회의사당이야. 요거. 아, 네. 맞네. 이 섬이에요. 윤중로라는 섬이지. 그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불바드가 쭉 있고 이게 다 아파트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성공했던 점은 지금처럼 저런 박스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변화무쌍한 아파트들을 지어서 층마다 뷰가 다르고 평형도 다르고 그런 걸 제공하면서 이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섬이니까 다리를 건너간다는 게 힘들단 말이죠. 지금 여의대교 한번 막히면 뭐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테크니컬한 방법론이 직주 근접이라는 거예요. 직장과 주택을 근접시켜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걸 만들자.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모든 그렇죠. 걸 할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참 적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방송국이 있고 KBS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하지만 아, 여의도.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해. 탤런트들 거기 살고 무슨.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 해놓은 거 녹지, 국회의사당 있는 여기 녹지, 여기 녹지, 여기 주거지구, 여기 상업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놨기 때문에 외부의 교통량을 최소화시킨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림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 64빌딩 아니야?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 조금 그 도시의 변화가 있고 활기가 있고 하는 게 됐어요. 세운상가 아세요? 네. 세운상가도 그 당시에 김수근 연구소에서 했던 건데 여기도 아파트들이에요, 전부 다. 세운상가 준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 끊는 장면이야.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집착을 하고 아주 큰, 이게 김현옥 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요새 왜 황병서가 김정은이 앞에 가서 막 이런 그 비슷한 폼 아니야? 네, 딱 생긴 것도 좀 닮았는데. 뒤로 불러나가지고.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반포 쪽인데 한강 개발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개발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고 무슨 뭐 서구식의 저 생활을 사람들한테 우리도 뭐 어쩌고 어쩌고, 이게 이제 단지 안에 놀이터가 있고 이런 것이 일종의 그 문명 생활의 척도. 그 전에 거는 원시 생활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글 보여요? 공원을 겸한 어린이 놀이터, 침대와 온돌 겸용 생활, TV 종합 안테나 설치, 옥내외 주차장 완비, 수영장 시설 완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광고를 보면 그렇게 웃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때 젊은 시절. 오. 반 아파트다. 아파트라는 건 우리 생활에 안 맞는 거다. 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필화도 많이 당하고. 교수님 되게 미남이셨네요. 그래. 미남이세요. 배우상이신데. 네. 그런데 이제 기억할런지,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일런지 모르겠다.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좀 물태우다. SOC에 뭘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임기 말년에 주택을 200만 원을 지어라. 갑자기. 한 해예요? 한 해. 그래서 전국에 난리가 나가지고 당연히 철근도 모자라지, 시멘트 모자라지. 시멘트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철근은 인도산 철근을 들여오고. 난림공사가 예상되는. 설계할 사람도 부족하고, 감독할 사람도 부족하고, 목수도 부족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난림, 응? 뭐 백화점도 혹시. 그거 다 시리즈예요. 성수대교서부터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많이 치렀냐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이제 200만 호 계획이라는 게 88년부터 92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계속 당초 계획 변경해가지고 줄여들고 뭐 이렇게 했던 총계가 점점 기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파트가 돼버린 거야. 전국이 그냥. 지금 프랑스에서 나온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프랑스 기자가 쓴 책을 보면 참 눈물 나는 게 있는데 이게 용산 참사. 용산 참사 현장이에요. 건설 마피아들을 정부가 편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악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고 엉성한 동네를 확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계획을 하려면 70%만 찬성하면 30%는 반대해도 다 따라가야 돼. 강제 철거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악법을 이명박 때 만들어가지고 강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용산 참사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경찰도 죽고 주민들도 죽고. 이거 알아요?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여기다 경찰 특공대를 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컨테이너 안에 경찰 들어가가지고 위로 가서 진압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옥상에서 저기를 하니까. 근데 옥상에서 막 신나고 막 이런 걸 잔뜩 갖다 놨거든.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도 죽고 경찰도 죽고 뭐 그런 아주 정말 참사였지, 참사. 이게 내려오는, 경찰이 지금 내려오는 거야. 생지옥이네. 용산 참사 뭐 해결해라 무슨 뭐 정말 세월호 이전에 가장 처참한 이슈였는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렇게 그냥 산마다 그냥 아파트가 된 거예요. 응? 우리나라 전체가. 진짜 멋없다. 내가 가본 중에 제일 미치게 답답한 게 동탄신도시. 난 못 참겠어 정말. 난 독립주택에 한옥에 사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느낌의 이 정도면 그냥 CG 아닙니까? 위약적인 측면이 아예 없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현혹시킨 것이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타워 팰리스라는 최고급 아파트. 한 유니트가 뭐 120평 막 이런. 그래 한때는 택시 타고 타워 팰리스 가자 그러면 사람 사는데. 예? 그랬어요. 이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 뭐 많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집 가지고 있고 무슨 장롱이 옷 가지고 다 거기 있지만 대부분이 겨울에는 하와이 가고 뭐 여름에는 뭐 어디 가고 이게 1년에 한 서너 달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참 이게 주거 문제로서 참 이 불평등이 심한 거죠. 그거에 비하면 프랑스에도 2차 대전 끝날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방식을 안 택하고 이렇게 막 비참하게 바라크 짓고 막 하는 건 똑같아. 코르비지가 필레트 공법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꼬르비제가 만든 첫 번째의 아파트예요. 지구상에 처음 생긴 아파트야. 이게 필로티야, 여기가. 그러니까 밑에 공간은 전부 공동으로 써야지 이거 사람이 살면 안 된다. 필로티라는 사상을 처음 만들었고 이 안에 통로가 이게 통로예요. 그래서 유니트가 전부 달라. 크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파트헤이트라고는 하지만 다 개성적인 자기 요구에 맞는 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달라 이렇게. 꼴비저라는 사람인데 정말로 그때의 그 집의 스케치예요. 최대한으로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 최대한으로 자연을 받아들여야 된다. 통풍돼야 된다. 옥상에 정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의미라는 것이 공동으로 살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인데, 옥상에 이런 놀이터, 수영장,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철학인데, 미니멈의 그 모듈을 추구하고, 그 후에 이제 내가 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공동주택을 하느냐.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홍콩, 중국 사람들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분양하고 맨 끝에 계단 있고 가운데 공동 화장실 있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러시아, 옛날 소련의 빨간 부분들은 공동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 기숙사. 그치. 밥 공장에서 가서 같이 밥 먹고 잠만 따로 가서 자는. 기숙사인데 진짜. 잠자는 때만 그 개인이야. 여기는 독일에 있었던 저기인데 공동생활 공간을 딱 모아놨어요 이렇게. 여기도 빨간 게 공동. 하여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크고 작고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뭘 하느라고 아파트 짓고 뭐 하는데 게빈 맥코먹이라는 오스트랄리아의 역사학자가 쓴 토건국가 일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 있으면 한국말로도 번역되겠으니까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어느 나라를 설명할 때 토건국가라고 명명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토건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경찰국가다, 독재국가다 하는 것처럼 국가 앞에 뭐가 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마피아 국가, 토건 마피아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은 굉장히 명저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국토 면적당 인공 구조물의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도로, 항만, 터널, 교량, 주택, 아파트 뭐 그런 인공 구조물이 가장 밀도가 높은 나라를 일컬어서 그래서 토건 국가라고 한 거야. 그리고 정부 세력이 지금 이게 아베 이거 들어지기 전에 30년 이상을 자민당이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이 토건 마피아들하고 거래하면서 거기서 정치 자금을 뜯어가지고 일거리를 주고 이 정권을 유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밀실야합 정치야. 그걸 박정희가 배워온 거예요. 근데 토건 국가 일본이라는 것을 폭로한 사람이 게빈 맥코먹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빡빡하게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빡빡하게 동경 가봤죠. 얼마나 집도 작고 그렇게 살지? 그렇게 밀집해서 사는 사람들이 토건 국가라고 불리우는 것에 비해서 시멘트를 소비하는 양을 보면 우리나라가 연간 일본보다 2배를 쓰고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일본 국토로 봐서 우리가 반 정도고, 인구도 반이 안 되고, GNP도 반도 안 되고, 그런 거 따지면 일본하고 시멘트 소비량이 비슷해도 곤란한 건데 2배야. 우리가 2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 거야. 도로 막 따고 터널 막 뚫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인공 구조물의 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하게 위장술이 발달해서 인공으로 지어진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곳곳에 나무 심어놓고 이쁘게 가꾸고 물 주고 맨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아까 같이 그냥 시멘트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요. 갑자기. 근데 문제는 백두대간에 있는 석회석 광산, 한라시멘트, 무슨 시멘트 하는 것들이 석회석을 캐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산이 통째로 없어진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없어요. 이게 다 석회석을 구워서 시멘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 때 그 공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요 우리 이제 아파트라는 것은 유행이 지나면 저게 되거든. 슬럼화 되거든요. 옛날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최고였잖아. 근데 상권이 분당으로, 반포로 옮겨지니까 허술해졌어. 분당으로 가니까 또 이게 그렇게 바뀌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아파트를 헐어가지고 재건축해서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바다에도 못 버리고 땅에도 버릴 데도 없어. 산이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어쨌든 이제 좀 얘기를 정리를 합시다. 나는 반아파트론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개념이 너무 크고 허황한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부의 어떤 과장한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미래 비전을 생각해서 국민주택이라는 걸 한번 구상을 해봐라. 독일 히틀러가 폭스바겐을 만들었듯이 모든 국민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국민 주택의 규모가 얼마면 좋겠느냐. 그때 그 건설부 관리가 1970년인데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할 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적정한 평수가 얼마일까? 한 세대당 60km, 70, 80, 90 어떤 걸로 할까? 볼펜을 굴리다가 80은 너무 작은 것 같고 90 너무 큰 것 같고 85.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예요. 85 스퀘어미터가 24.5평. 그런데 그걸로 해놓은 것이 너무 크게 잡았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85 스퀘어미터라는 게 모든 주택 정책의 기준이 돼요. 근데 그것을 1970년이니까 지금 50년, 40년이 가까웠는데도 어떤 건축학자나 건축학회나 건축교수도 그게 너무 크지 않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해본 적이 없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24.5평보다 크면 잘 사는 거고, 국민주택 규모보다 떨어지면 자기는 평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국에서는 26년밖에 못 써요, 아파트를. 영국에는 120년을 써. 이제 그런 것 등등 조금 생략할게요. 재건축 연한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뭐 30년도 안 된다 무슨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이제 이 개념이 바뀌니까, 클라이막스가 이명박 대통령 때 경기도 나쁜데 건설 경기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니까. 그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에 건설 경기를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야 될 고난의 행군이에요. 이율을 낮춰줄 테니까 빚어서 집을 사라. 대출 받아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은행이자. 지금 재판받고 구속될 직전에 있는 최경환이라는 자가 이게 아이디어맨이야. 국가부채, 최경환 여기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세요. 2010년에 부부하고 자녀 둘이 있는 4인 가구가 2010년에 37%였는데 현재는 2035년이 되면 20%밖에 안 돼요. 독신 가구는 계속 늘어나서 34%가 될 거야. 부부만 사는 가구는 22%가 될 것이고, 이렇게 가족 단위 규모가 작아지니까 24.5평이라는 그 기준이 줄어들어도 된다. 그러고 이제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작은 주택에 대한 그 선호도가 나빠요.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거 알아요? 월든 숲이라는 책 봤어요? 아, 이것도 재밌는 책이에요.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문필가가 요 집을 저 숲속에다 짓고 2년 반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쓴 책이 있어요. 숲속의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참 큰 저기를 남겼는데, 사실은 이건 저기도 아니지. 무슨 은둔 생활도 아니고 기자회견하고 뭐 사람 찾아오고 뭐 했던 건데, 그래도 약간 나는 자연인이라는 느낌이죠. 그렇지. 그래, 요게 그 집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 그 중요하게 사람들의 그 주거 생활에 관한 이 개념의 새로운 걸 제시를 했다고 하죠. 월든 숲속의 이야기라는 거 한번 책 찾아보서 읽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도 이렇게 작은 주택으로 아파트 싫다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땅콩주택처럼 뭐 소위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추세예요. 작은 주택, 오히려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 등등. 이것도 우리 요즘 지금 나는 이게 참 중요한 팩터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하철 타면 진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기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아이러니컬하게도 IMF 때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아침에 양복 입고 집에서 출근해가지고요, 바깥에 가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하루 종일 산에 있다가 저녁에 가서 양복 갈아입고 퇴근한 걸로 한 때부터 아웃도어 패션이 대박을 친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었고, 프랑스처럼 길가에 카페라고 앉아서 그런 게 없었거든. 집안에 방콕이었는데, 사실은 그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응? 밖으로 자꾸 나가야지. 초미니 아파트가 인기야 요새. 등등.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쉐어링, 물건을 자꾸 소유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시대다. 뭐 등등 이제 그런 컨셉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에 있다는 것은 미니멈으로 있고, 프랑스 사람들처럼 날씨만 좋으면 밖에 나가서 벌거벗고 풀밭에 뒹굴고 카페에 앉아 있고 그런 생활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자기 개인 주택이라는 거는 그게 이미 좀 성격이 달라졌는데, 최경환이고 이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주택 거래가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경기가 부양되니까 결국 그 수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수치에 집착해서 해놨던 좀 그런. 그렇죠. 바로 그런 수치에 집착하는 거고, 건설 경기에 매달리는 것이 박정희 때부터의 50년 동안의 이 경제 이 팀의 고정관념이에요. 주택을 지을 때도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철학이 철학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생활의 질이거든. 근데 내가 70년에 반 아파트론이라는 걸 신문에 썼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조금도 없는 것이, 오늘날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나도 내 방을 달라고 하지. 네. 그 아이한테 네 방이라고 주는 순간 걔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응? 카톡하고 가족하고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저기에요. 자살률이 우리나라 OECD의 최고예요. 네. 도대체 왜 그럴까? 창의적인 이런 공간에 사는 사람들하고 거기 틀어박혀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지. 가족 내에서도 단절이 일어나는.
대화가 없고 비관하다. 내가 지난번에 전주에서 얘기했던 소통이라는 게 없으니까 의논을 할 상대가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작은 집 이런 사막에도 지금 이런 게 아주 유행이에요. 난 이제 마지막으로 면왕정이라는 거 지난번에 나 보신 것 같아. 전주에서 네, 맞습니다. 초가 삼관 3칸을 지었으니 뭐야? 한 칸은 명월이요, 한 칸은 청풍은 한 칸이고 풍경은 들릴 데 없으니 둘러놓고 보리라. 이거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이걸 복원할 때 이렇게 기화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주거에 관한 이상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박하고 오히려 자연의 일부로서 사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벽식공법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콱콱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벽으로 막혀 있을 때는 자꾸만 뭘 들여놓게 되고 한단 말이죠. 기가 안 통하는 거. 이런 데가 있으면 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땅콩 2조각 들어가 있는 완두콩은 알맹이가 4개 들어있지. 궁극적으로 멜콩찜이 2명. 한 채, 반쪽.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게 완두콩집. 그건 아니지만 하나의 샘플로서 이것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 그 다음에 차도 나눠 쓰고 집도 나눠 쓰고 공유 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 텃밭도 같이 가꾸고 그래야 사람들 옆 사람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자살률이 줄어든다. 지금 영국에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보수당 국회의원이야. 집이 없어가지고 보트에서 살아요. 응?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해. 그래서